2000년의 역사를 품은 섬나라 영국. 이곳의 초기 역사는 수많은 부족의 침입과 이주를 거듭하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랜 시간 브리튼 섬에 정착하며 영국인들의 뿌리가 된 부족의 흔적이 남은 곳이 바로 우리가 본 코널이죠. 지금도 코널에 이 부족들의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켈트족이었습니다. 켈트족의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일단 보호 장비가 하나도 없네요. 따뜻한 지역이었나 보다. 네, 켈트족은 온몸에 이렇게 문신을 새긴 뒤 알몸으로 싸우는 강인하고 야만적인 모습으로 적에게 위협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알몸 전사 또는 나체 전사라고 불렀다고 하죠. 특이하다. 이 켈트족이 바로 역사에 아주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브리튼 섬의 첫 번째 민족이라 할 수 있겠죠. 데이비 씨, 근데 켈트족이 아일랜드랑도 좀 관련이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켈트 쪽 민족이 많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그 아일랜드에서 문화 많이 남겨 있어요. 바로는 할로윈 날이라고. 할로윈. 네, 그거는 켈트 쪽에서 11월 1일에는 새해이고, 그 바로 전날에는 죽은 왕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로윈이에요. 아, 그 할로윈이 켈트족 문화예요? 네, 맞아요. 진짜 몰랐어요. 처음 들어봤네요. 네, 그런데 기원전 55년에 이 켈트족이 자리 잡고 있던 브리튼 섬을 침공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켈트족을 침공한다고요? 브리튼을 침공한 나라.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아, 로마? 예, 맞습니다. 이미 지중해 패권을 거머쥐고 있었던 로마였죠. 당시 로마의 유명한 장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카이사르가 예,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 지역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브리튼 섬까지 두 차례나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로마의 침공 후 브리튼 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리튼 섬. 와. 예, 이제 이게 기원 후 87년의 모습인데요. 로마는 보시다시피 이 브리튼 섬의 남부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이제 여기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 로마의 지배를 받았구나.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켈트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위로 가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제 로마 사람들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뭐 그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차 이렇게 북쪽으로, 변방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튼 섬 북부는 이 남쪽에 평평한 평야지대가 있는 잉글랜드 지역과 달리 지금도 아주 험준하고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로마도 전쟁을 멈추고 북쪽 지역은 점령을 포기하게 되었죠. 아,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자리 잡은 남쪽과 그리고 북쪽 사이에 경계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날 남부는 잉글랜드로 그리고 북부는 스코틀랜드로 불리는 이런 지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나라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죠. 로라 씨, 그럼 당시에 남과 북이 어떻게 구분되었어요? 그게 122년의 길이 약 113km 정도신 성벽을 브리튼 섬을 한 가운데에 6년 동안 지었었어요. 와. 아. 네, 이 성벽은 영어로 하면 Hadrian's Wall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방벽을 6m짜리 지어놓은 네,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진 브리튼 섬은 서로 차이를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남부 지역엔 로마 문명이 빠르게 전파가 되었겠죠. 그래서 새롭게 길이 닦이고 로마는 길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상인들의 왕래와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번성하게 되었죠. 그 여파로 지금도 영국 남부에는 로마 시대 흔적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 로마군이 템즈강에 늪지대에 성벽을 쌓아 만든 군사기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요새를 론디니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습지의 요새라는 뜻인데요. 이 훗날 영국의 어떤 도시가 되었을까요? 론디니움? 런던? 네, 맞습니다. 언제? 바로 영국의 수도 런던이죠. 아, 런디니움. 자, 그런데 브리튼 섬에 정착한 로마인들이 만든 도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브리튼 섬의 한 지역에서
아주 풍부한 미네랄이 포함된 천연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걸 우와. 발견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여기에 대중 목욕탕을 지어서 온천 도시를 만들었는데 중세 때 이 도시 이름이 바스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목욕을 뜻하는 단어 바스가 여기서 유래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성벽과 건물, 심지어 휴양지까지 로마의 다양한 문화가 퍼지면서 무려 400년간 이어진 로마의 지배는 브리튼 섬 남부를 눈에 띄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400년. 자, 그럼 반대로 브리튼 섬의 북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부는 아예 그냥 신경 방치했겠네. 약간 낙후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드리아누스 그 성벽은 사실 군사 목적으로 지었지만 어쨌든 방벽이기 때문에 남부와의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북부는 원주민들이 모여 살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로마 지역에 비하면 발전이 상당히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세기가 되자 브리튼 섬에 화려했던 로마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침입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지금 앵글로 섹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되게 지금 영국군 같아. 막 게임 같은 데서 보던. 게임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캐릭터죠. 자, 앵글로 섹슨족은 현재 독일, 당시에는 게르마니아라고 불렸던 지역의 북쪽, 지금으로 치면 독일 북서부, 덴마크, 네덜란드 일부 지역에 몰려 살았던 부족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식량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이민족들의 침입을 피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부족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에게 눈에 띈 곳 중 하나가 바로 브리튼 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5세기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브리튼 섬에 있던 로마군이 대거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앵글로 섹슨이라 불렸던 사람들한테 아주 큰 기회였겠죠. 그래서 이 혼란을 틈타 브리튼 섬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야, 교수님 그러면 앵글로색슨족 때문에 또 그 브리튼 섬이 또 쑥대밭이 됐겠네. 네, 맞아요. 네, 로마 사람들은 사실 어딜 점령하면 막 부시고 그러진 않거든요. 동화하고 뭘 건설하고 해서 같이 살라고 하는데 앵글로색슨족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브리튼 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파괴를 선택했죠. 건물은 모조리 파괴되고 사제들은 제단 앞에서 살육되었으며 도망가지 못한 채 남아있던 사람들은 산으로 끌려가 학살되었다. 나머지는 기아에 못 이겨 항복하거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다. 일부는 슬픔을 가슴에 안고 바다를 건너 도망쳤다. 얼마 되지 않는 남은 사람들은 바위 틈이나 숲과 산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쟤 진짜 난폭해요. 저도 게임에서 배웠는데 연구를 들어갔는데 쟤네가 먼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쟤네를 처단을 해야 돼 먼저. 네. 이렇게 브리튼 섬을 차지한 앵글로색슨족은 이 지역의 지배계층으로 올라섰게 되었고 미처 피하지 못한 켈트족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었죠. 이후 귀족, 성직자, 평민으로 이루어진 계급제도와 또 농사를 중시했던 농경 문화 등 앵글로색슨족만의 새로운 문화가 브리튼 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브리튼 섬에서 쓰였던 켈트족의 그 켈트어 또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를 말살시키고 자기들의 언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배계급이니까요. 이후 이 앵글로색슨족들이 쓰던 언어가 훗날 잉글리시라고 하는 영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앵글로색슨족 언어가 영어예요? 네, 그렇죠. 와, 희한하다. 자, 그리고 앵글로색슨족은 이 땅에 왕국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은 곧 앵글족의 땅이라는 뜻의 앵글스랜드. 이 발음을 따서 새로운 지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앵글랜드. 네, 바로 잉글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쓰는 언어에도 잉글리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앵글로색슨족의 정복 이후 브리튼 섬의 영토는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앵글로색슨족도 역시 북쪽으로는 진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경계가 큰 틀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앵글로색슨의 침략을 피해 서쪽으로 쫓겨난 켈트족들이 있겠죠. 앵글로색슨은 계속해서 켈트족을 침략하려고 했지만 거센 저항과 그리고 험준한 지형 때문에 결국 이곳에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8세기경 앵글로색슨 왕국 중 한 곳의 왕이었던 오파 왕의 이름을 딴 오파의 방벽입니다. 그리고 앵글로색슨족은 이 서부 지역에 모여 살았던 켈트족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때 고대 영어로 이 단어가 웨일스였거든요. 아. 그래서 서부 지역의 지명이 웨일스가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러면 웨일스가 진정한 본토 사람들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스코틀랜드. 북쪽이나 웨일즈나 북쪽이나 웨일즈 지역에 쫓겨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긴 하죠. 아니, 본토 사람이 아니신 거 아니에요? 뭐 뭔가 스토리가 더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있겠죠, 더 있겠죠.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 앵글로색슨 정복기에 북쪽의 스코틀랜드, 남부의 잉글랜드, 그리고 서쪽의 웨일스로 오늘날 세 개의 나라의 대략의 경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브리튼 섬을 점령한 앵글로색슨의 시대는 약 600년간 이어졌는데요. 그러다가 1066년 이 평화를 깨트린 또 다른 침략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침략자의 정체는 바로 프랑스 북부에 세워진 노르만디 공국의 공작 기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용? 기욤이 기욤이가 아니라 기욤이라는. 네, 이 기욤은 8에서 11세기 사이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살았던 그 민족이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정복을 했고 그 정복을 한 민족의 후예였습니다. 어떤 부족이었을까요? 바이킹. 네, 맞습니다. 바로 바이킹이죠. 이 바이킹의 일부가 이제 유럽 곳곳을 다니다가 지금의 프랑스 북부 노르만디 공국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기욤은 이 노르만디 공국의 공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사람들이 나중에 이들이 쳐들어오는데 원래 북쪽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온 사람이란 뜻의 놀스맨, 나중에 노르만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맞아요. 바다를 건너 브리튼을 침략한 기욤은 1066년 헤이스팅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앵글로색슨의 왕을 죽이고 자신이 잉글랜드 국왕 윌리엄 1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르만 왕조가 통치하는 잉글랜드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윌리엄 1세의 혈통은 큰 틀에서 지금의 영국 왕조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앵글로색슨족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We are the world. 네. We are the world. 네. 괜찮아요. 노르만족까지. 와. 교수님 그러면 켈트족부터 시작해서 로마인, 앵글로색슨족, 이제 노르만족까지 이 브리튼 섬을 지배한 부족이 또 달라지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브리튼은 이 위치상 여러 민족이 들어오기 참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점령한 부족이 노르만이었죠.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의 주요 지역에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 요새를 만들었고요. 전국의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가 체계가 견고해졌죠. 이렇게 잉글랜드의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떠오른 노르만 왕조는 이전의 부족들과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변 국까지 정복해서 세력을 더욱 확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디였을까요? 스코틀랜드? 약간은 좀 쉬운 상대부터. 웨일스? 웨일즈? 네, 맞습니다. 바로 브리튼 섬 서부에 위치했던 나라 웨일스였습니다. 웨일즈는 당시 여러 지역으로 쪼개져서 소왕국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통일된 왕국 잉글랜드에 비해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웨일스를 침공한 잉글랜드 왕은 당시 잔혹한 명군이라고 불렸던 에드워드 1세였습니다. 자, 정복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에드워드 1세는 브리튼 섬을 통일하는 게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1283년에 웨일스를 거의 점령한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게 되었죠. 그리고 임신 중이었던 자신의 아내를 급하게 웨일스로 오라고 해서 여기서 원정 출산을 했던 것이죠. 와, 그때도 원정 출산 있었어요? 그래서 웨일스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게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칭호를 주면서 웨일즈의 지배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웨일스는 1301년이 되면 잉글랜드에 완전히 종속된 관계가 되었죠. 네, 웨일스 정복 후 아주 자신만만해진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는 이제 브리튼 섬을 통일하기 위해서 다음 정복지로 향하게 됐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스코틀랜드. 예, 맞습니다. 바로 브리튼 섬 북부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였죠. 자, 스코틀랜드 상황을 살펴보자면 사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10세기경부터 통일된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이곳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침공을 맞서서 아주 싸워서 그리고 나라를 지켰던 거친 그런 전사의 후손들이었죠. 켈트족. 교수님 그러면 잉글랜드 입장에서 뭐 쉬운 상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침공은 어떻게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에드워드 1세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중 스코틀랜드를 침공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잉글랜드는 프랑스와도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점점 이제 잉글랜드의 영향력이 세지자 이제 이걸 견제하고 싶었던 스코틀랜드 왕이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버렸던 거죠. 와.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잉글랜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가 진짜 싫었나 봐요. 아직까지. 차라리 프랑스가 낫다. 아직.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요? 희한하다. 같은 나라. 그래서 남쪽에서 프랑스가 북쪽에서 스코틀랜드가 침공을 해온다면 잉글랜드한테는 거의 재앙 같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를 이제 정복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96년 3월에 군대를 친히 이끌고 스코틀랜드를 향했던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국경 지역의 메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에게 항복할 시간 3일을 주고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거친 켈트 전사들의 후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죽여라. 예, 그쵸. 항복 절대 안 한다. 죽으면 죽지. 어. 어떻게? 당연히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고요. 이에 에드워드 1세가 어떻게 응징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시체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바닥에 있는 게 시체들인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은 시체들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 게 아유, 보이죠? 그림을 보시면 칼을 휘두르는 잉글랜드 군인들 아래 시체가 아주 정말 산처럼 쌓여 있죠. 에드워드 1세는 폭군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고 이틀 동안 살해된 사람들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핏물에 물레방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침공 당시에 일어났던 메릭 학살 사건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라서 적게는 4,000명, 많이는 17,000명 정도가 학살당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많은 숫자잖아요. 이것을 잊어버리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스코틀랜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니까 피터 너무 미안하지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건 때문에 이때는 진짜 잔인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여버리고 그냥 상관없이 네, 맞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여서 붙은 별명이 바로 Hammer of the Scots라는 별명이 있어요. 스코트인들의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피터 씨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그럼 그 에드워드 1세는 어떠한 이미지예요? 잉글랜드에서 이런 모습보다 다른 모습, 다른 좋은 점을 약간 배우게 부각시키는 되고 거야. 네, 약간 강조시키는데 근데 영국에서 잘 안 배웠어요 어릴 때. 아, 이런 잔인한 네, 내용들. Hammer of the Scots. 저도 영화를 통해서 봐가지고 설마 와, 그 정도였어요. 네, 이렇게 국경 지역을 시작으로 스코틀랜드 남부에서 이제 중심부로 진군하면서 도시를 하나하나 점령해갔던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중요한 물건을 약탈해 간 것이죠. 그게 뭔지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위스키? 자, 이제 여기 에드워드 1세가 보이고요. 이 사람의 지시를 받으면서 뭔가를 하나 실어가고 있죠? 뭔 거 같으세요? 다이아몬드? 큰 떠올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바로 커다란 돌멩이를 지금 실어가고 있죠? 아, 교수님 이 돌덩이가 뭐길래 저렇게 자, 이 돌멩이가 그런 지금도 거지? 있는데요. 자, 이건 스콘의 돌 또는 운명의 돌이라고 불리는 암석입니다. 자, 길이가 이제 66cm, 그리고 폭이 43cm, 그리고 무게가 152kg로 상당히 무거운 그런 돌이고요. 위, 아래가 평면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돌이잖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을 배신하고 도망치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베개처럼 베고 잤거든요. 바로 이 돌을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돌이었다는 거죠. 이런 전설이 깃들어 있는 스콘의 돌이
스코틀랜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말 성물 중에 성물로 여겨졌겠죠. 그래서 13세기까지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이 돌 위에서 왕관을 받고 그 돌 아래 역대 왕의 이름을 새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았던 에드워드 1세가 일부러 이 스코틀랜드의 왕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인 스코네도를 전리품으로 택했습니다. 나라의 국보를 빼앗은 에드워드 1세의 이런 행보는 정말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죠. 그리고 결국 잉글랜드에 맞서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스코틀랜드 독립군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훗날 스코틀랜드 역사의 독립 영웅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윌리엄 월리스입니다. 로라 씨, 윌리엄 월리스는 어떤 인물이죠? 아, 네. 다들 알고 같습니다. 혹시 그 세계적인 그 진짜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본 적이 맞죠. 있으신가요? 네. 그 멘트, 제일 유명한 멘트가 뭐였지? 프리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윌리엄 워리스는 진짜 스코틀랜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잉글랜드 군의 용감이 맞서 싸우는 인물이고 그리고 네, 우리 그런 노래를 나라 구한 이순신 한국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 구한 윌리엄 월리스 뭐 잘 안 맞는데 스코틀랜드에선 이순신 같은 존재입니다. 아, 네, 맞아요. 정말 존경하죠. 윌리엄 월리스는 스코틀랜드 독립군을 이끌고 잉글랜드 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활약했던 여러 전투 중에 유명한 게 1297년에 있었던 스털링 다리 전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진 것 같으세요? 다리를 폭발시켜서 이 일부러 폭발시켰다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윌리엄 월리스 전략이 돋보이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제 스털링이라는 지역에 포스라는 강이 흐르고 그 위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요. 당시는 뭐 다리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통로를 가진 다리였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윌리엄 월리스는 다리 근처에 이제 자신의 군대를 매복하고 있다가 잉글랜드 보병이 절반 정도 지나갔을 때 급습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잉글랜드군이 급히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다리는 병사와 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고요. 많은 잉글랜드군이 다리 강에 빠져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군은 단 5,000명의 군사로 13,000명 정도의 잉글랜드군을 격파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프리덤! 네, 월리스는 이 기세를 몰아서 잉글랜드 북부까지 침공을 했고요. 700여 개의 마을을 불태우고 많은 전리품을 찾아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인들 사이에 영웅이 되었고 여러 귀족들은 그에게 기사자기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와, 교수님 그럼 잉글랜드 기세가 확 꺾였겠는데요? 예, 한동안은 그랬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298년 에드워드 1세가 직접 군대를 지휘했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월리스는 지명수배자 신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7년간 심지어 유럽까지 도망을 쳤지만 결국은 끝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군의 수장을 사로잡은 잉글랜드는 윌리엄 월리스를 데려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고문하지 않아요? 예. 당연히 끌고 가서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혹독한 고문을 했죠. 1305년 8월에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아서 죽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줄에 묶인 채 말에 매달려 사형 장소까지 10km를 끌고 간다. 밧줄을 목에 매달아 높은 곳에 묶되 죽이진 않는다. 다시 밧줄에서 풀어준다. 내장을 꺼내서 눈앞에서 태운다. 가슴에서 심장을 꺼낸다. 머리를 벤다. 또 있어? 내 팔다리를 자른다. 와, 진짜 괴롭힐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구나. 이미 죽고 뭐 네, 이미 죽었겠네요. 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끔찍하죠? 너무 끔찍해요. 이 형벌은 영어로는 hang, drawn and quartered라고 하고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면 목을 매달고 끌고 가고 사지를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윌리엄 월리스를 잔혹하게 처형을 해서
반역의 싹을 자르려고 이런 끔찍한 형벌을 내렸던 것이죠. 로라 씨 그럼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게 이때부터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엔 축구 경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support two teams, Scotland and whoever England are playing. 이 말이 나는 두 팀 응원합니다.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의 상대팀. 그가 누구든 이런 뜻입니다. 프랑스여도. 네, 난 프랑스요. 진짜 상관없어요. 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진짜 잉글랜드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져야 됩니다. 잉글랜드. 근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슬퍼요. 자, 그런데 이 월리스에 대한 이런 끔찍한 형벌은 오히려 스코틀랜드인의 반감을 더욱 거세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랬을 것 반역이었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순신 같은 분을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독립운동이 계속되었고 1314년 베녹번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간 이어진 전쟁에 지친 잉글랜드는 결국 1328년 조약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이겼네. 결국 끈질긴 스코틀랜드인들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로써 잉글랜드는 무력으로 브리튼 섬을 통일하겠다는 결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